저는 상황 판단에서 상황 판단 영역을 두 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인문 파트하고 그다음에 수리 파트 두 개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인문 쪽을 담당하게 된 송현이라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인문 쪽을 좀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들어보니까 이인 원장님, 이인 선생님이 제 얘기를 하셨다고 내가 얘기하고 왔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하셨냐고 그랬더니 기대하라고 얘기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 이력이 좀 특이할 뿐이고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인 원장님이 저희 대선배님이시거든요. 초등학교 대선배님.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뻐하셔갖고 유독 이쁘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과대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일단은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과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문과로 돌려서 법대를 다녔고 박사까지 지금 했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과적 판단하고 문과적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조금 약간의 도움은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좀 여쭤볼게요. 혹시 나는 한 번이라도 시험을 봤다. 그러면 시험을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셨었어요? 혹시 피스 시험 말씀하시죠? 네, 피스 시험. 피스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피셋은 올해가 처음이세요? 그러면 이 과목 공부 같은 것들은 상황 판단에 대한 공부는 안 해보신 거죠? 기출만 풀어봤어요. 기출만요? 기존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학원에서도 기출 그럼 그 기출 문제 풀 때 어떤 부분이 되게 답답하셨었어요? 혹시? 상황판단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계산식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까다로운 회의시험 같은 부분에서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시험 보셨던 분, 건우 씨는? 저는 딱히 없었어요? 또 다른 분 혹시 보신 분 중에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답답했다. 아까 손 들었던 분들 중에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 배분. 풀다 보면은 시간 때문에 압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분은 주로 수리적이 그게 힘들었다. 제가 이제 상황 판단 문제를 좀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가장 문제가 될 게 아무래도 시간 배분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피셋 문제라든가 또는 피셋 시험에 관련해서 보니까 45급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이제 40문제를 9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간 경력자 같은 경우는 25문제를 6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답안지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따지면 거의 2분의 1문제씩을 풀어내셔야지만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100점 받기 위해서 내가 2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쓰다 보면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를 보면서 문제당 시간 배점을 한 2분 30초 정도를 하시되 20문제가량을 풀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이제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문제에서 25문제 다 푸는 게 아니라 20문제 정도를 푸는데 50분 내에 푸는 걸로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문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법조문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설명문도 나와 있고 역사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 판단은 어떤 법조문의 상식이라든가 내지는 뭐 설명문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법조문이 나온다 해서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문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다른 거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책 읽는 습관을 조금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부하기 굉장히 바쁜 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 판단을 할 때에 독해 능력이 없으면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에세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갖고 하루에 한 챕터씩만 읽어서, 그러니까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한 챕터씩만 읽어서 내용 파악하는 연습을 좀 평상시에 해놓으시면 상황 판단 문제를 풀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래요. 상황 판단은 독립적인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자료 해석이나 언어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게 이 상황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제 주변에 피셋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은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문제랑 적용시켰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 읽는 습관을 좀 만들고 독해 능력을 좀 기르는 그러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한데 그렇다고 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에세이집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나눠드리는 문제집이라든가 여기 보면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핵심 단어들을 좀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배분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으면 시간 배분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할 때 아까 이제 뭐 50분에 20문제 푸는 걸 연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실 언어 쪽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시간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문제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20문제를 50분에 푸는 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시간 연습표라고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문제별로, 문항별로 정답률을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푼 문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또 지문이 길거나 뭐 상황, 보기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어서 이걸 좀 만들어 왔고요. 이거를 이제 나눠 드릴 건데 쓰시다가 부족하면 뭐 복사를 하셔도 되고 또 요청을 하면 제가 또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문제마다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는 1분 안에 상황 판단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1분 안에 푸는 건 거의 없고요. 뭐 짧아야 한 1분 10초에서 1분 30초, 그 다음에 길게 넘어가면 3분도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어요. 저도 아까 이제 아침에 한 문제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좀 길게 가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릿속으로 막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퀴즈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풀다 보면 약간 좀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뭐 표를 작성해야 되는 건 표를 좀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나눠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계시다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황 판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활용법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바로 문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은요. 말 그대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상황들을 다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영역이 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생활에 가까운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 해석이라든가 언어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것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종합적인 사고나 판단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상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방식만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보니까 반 정도는 이미 뭐 연습을 좀 해봤고 반 정도는 지금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독서를 통해서 약간의 독해 능력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고요. 독해 능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되고 머릿속으로 표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금 그 독해하는 능력을 좀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 편법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어떤 책들을 보면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푸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준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대입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편법 쓰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읽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요령을 편법이라는 건 이제 요령인데 그런 요령을 도입하는 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도입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문제를 풀면서 안 읽혀지는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천천히 다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형을 좀 살펴보자면 상황 판단 유형이 크게 4가지예요.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텍스트 유형이라 그래서 설명문처럼 쭉 써놓는 그러한 유형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법조문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법조문을 주는 겁니다. 법조문 주고 상황 주고. 세 번째가 계산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퀴즈형 문제. 이런 식으로 4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요거는 이제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수학 쪽 하시는 수리 선생님이 따로 들어오실 거고 제가 이쪽 파트를 맡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요. 주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옳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기라든가 또는 상황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문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먼저 읽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기 보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사와 관련해서 뭐 다산 정예군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도지권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위에서부터 상황 정리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1차적으로는 상황을 먼저 보라고 얘기해요. 이거 보고 이렇게.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매칭을 해가면서 보는 게 낫고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 보고 얘 보면서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보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조금 나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문단 읽는 습관을 좀 들여야 건너뛰는 작업이 없어져요. 징검다리 기법이라고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건너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처음에는 천천히 전공법으로 가다가 나중에 편법을 써서 요령을 써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오답 같은 것들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찾아라 그랬을 때 오답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지문들이 쭉 나오잖아요. 텍스트에. 그러면 여기 있는 말과 이 말을 이렇게 교차해서 붙여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형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뭐뭐 한다 그러면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찾아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른 건 말씀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줄이는 방법 첫 번째가 독해 연습.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책에 있는 지문들, 그 텍스트들을 좀 읽어서 시간 안에 읽어내고 문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런 것들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키워드를 좀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핵심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연습을 좀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시간 재면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정책의 쟁점 관리에서 지식 수준과 관여도에 따라 공중의 유형을 구분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두 번째 파트가 공중의 유형에 관한 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공중들이 있다. 그래서 공중의 유형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면 인지공증은 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하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유형들 여러 개 나눠놓고 이 중에서 뭐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높이면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놓은 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한 문제만 좀 푸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편한 방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점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공중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안 읽어도 나타나 있는 유형들만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공중의 유형 중에서 지식 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낮은 그런 공중을 비활동 공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환기 공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활동 공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공중의 유형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지금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표를 참 많이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드실 때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 수준,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관여도. 그래서 비활동 공증은 두 개가 모두 낮은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 공증은 관여도가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낮은데 이건 높아지는 것.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높은 것. 그 다음에 인지공증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읽으면서 요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째 단락은 여기서 이제 서로 변화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낮은 게 높이 되는 것, 내지는 뭐 낮은 걸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내시는 게 이 상황 판단을 할 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요 표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자, 대충 자 지문을 일단 보세요. 선택지 보세요. 정책의 쟁점 관리는 정책 쟁점이 미디어 의제로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지금 전이냐 후냐 이런 시점을 묻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요 단락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찾아서 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를 보면 어떤 쟁점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만 관여도가 낮은 것. 이 표를 보면 알잖아요. 지식 수준이 높지만 관여도가 낮은 거 어떤 거? 인지공증. 세 번째는 비활동 공증이 어떤 쟁점에 노출되면서 관여도가 높아지면 이라고 돼 있죠. 비활동, 여기 얘가 높아지면 어느 쪽으로 하냐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표를 하나 작성해 놓으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선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바꿔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니까 표정들이 뭐야 막 이런 표정을 짓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전공법이거든요.
위에 거 읽고 표 만들고 지문이랑 비교하고 이게 전공법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있으신 분은 지문 보면서 요걸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처음 하시는 건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 좀 딱딱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반응들이 별로 없으셔서 남자 선생님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수학 선생님하고 저하고 무지하게 싸웠거든요. 네가 들어가라, 내가 나 안 들어간다 막 이러고. 그랬더니 우리 수리 선생님께서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갖고 오신다고 저더러 들어가라고 해서 왔어요. 무릎 쓰고 왔어요. 자, 갑시다. 이 방법대로 한번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1번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일단 지문 1번에선 그 시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시점을 찾아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정책 쟁점이 미디어 의제로 전환된 후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환된 후, 요게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1번은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글자 한 글자 차이로 지금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책의 쟁점 관리에서는 쟁점에 대한 지식 수준과 관여도에 따라 공중의 유형을 구분한다. 지식 수준과 관여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공중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반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공중의 유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이냐. 전략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어떤 쟁점에 대해 주식 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낮은 공중을 비활동 공중이라고 이야기한다. 관여도도 낮고 지식 수준도 낮고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때 이러한 쟁점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더라도 쟁점에 노출되어 관여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대요.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간 거냐면 관여도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세 번째가 이런 환기 공증이 쟁점에 대한 지식 수준까지 높아지면 얘가 이것까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모두 높은 활동 공증으로 변하게 된다. 또 쟁점에 대한 지식 수준은 높지만 관여도가 낮은 공증을 인지 공증이라고 한다. 지금 보면 비활동 공증이 환기 공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환기 공증도 이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중의 유형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인지공중은 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애들이래요. 지식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애들. 그럴 때 이들의 관여도를 높여주면 이들의 관여도를 이렇게 올리는 것, 이건 좀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 그렇지만 이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특히나 지식 수준을 높이려면 여기 지식을 높이는 방법을 쓰면 되죠. 이 방법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인지공증은 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것을 그 활동 공증으로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들이 정책 쟁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면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죠. 반면 환기 공증은 지식 수준은 낮지만 쟁점 관여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꾸려면 지식을 높여주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 지식을 높여주는 방법이 바로 미디어 노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게 하는 것. 토론이라든가 또는 미디어에 노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식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한편이란 말이 나오면서 다른 주제로 바꿔버리죠. 한편 활동 공증은 쟁점에 대한 지식 수준, 관여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조직화될 개연성이 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할 자세가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의 쟁점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들이 정책을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낮은 걸 높이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것만, 요 표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 보면 지식 수준이 높지만 관여도가 낮은 공중, 지식 수준은 높고 관여도가 낮은 거 인지 공증이라고 써야 되고 비활동 공증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비활동 공증이 어느 쟁점에 노출되면서 관여도가 높아지면 뭐로 바뀐다? 환기 공증으로 변한다. 또 공중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인지 공중의 경우 쟁점에 대한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자, 미디어 노출 토론은 지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니까 환기 공중을 활동 공중으로 바꾸는 방법이지 인지 공중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요게 좀 이제 지문이 익숙해지면 밑에 선택지를 보고 포인트를 찾아서 위로 가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네, 처음이라 아직은.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박스 안에 보면은 몇 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법조문과 관련되는 유형인데, 법조문 유형은 나와 있는 법조문을 읽지 마세요. 이걸 먼저 읽으면 문제를 절대 못 풀어요. 얘는 밑에 있는 선택지를 보고 그걸로 찾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선택지를 보고 법조문과 매칭되는 부분을 찾는 것. 예를 들면 첫 번째 선택지 보면 A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고 인가를 받았는데 공공하수도가 B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은 누구이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걸치는 거. 자치구 사이에 걸쳐져 있을 때 누가 관리청이 되느냐, 요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그대로 올라가셔갖고 걸친다라는 표현이 있는 그 법조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네모조의 2항에 들어가 있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리청이 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를 한 도지사나 또는 거기 보면은 같은 조 사망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이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걸치는 걸 찾아냈다면 이제 관리청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면 A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가를 받았다라고 돼 있죠. 지문 자체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애? 여기에 맞는 거. 그럼 관리청은 누구다? A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는 거죠.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시도지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자 여기서 지금 조건이 나왔잖아요. 뭐가 걸리는 말이냐면 여기서는 국가의 보조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보조라는 말 때문에 위로 법조문을 찾으러 가셔야 돼요. 보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땡땡조 5항에 들어가 있죠.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2항에 따른 고시 또는 3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다음에 뒤에 쪽에 보면 환경부 장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환경부 장관과 뭘 해야 되느냐. 보면 법조문에선 미리 협의해라 라고 돼 있죠. 사전 협의를 이야기하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번 지문은 보조 보고 환경부 장관 보고 협의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할 때, 자 설치를 받은 후에 폐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설치를 받은 후에 폐지하는 조항을 찾아서 올라가시면 돼요.
찾으시면 어디에 있어요? 사항에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망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3번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잘못됐죠. 그 다음에 4번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느냐.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셔서 2항을 보시면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그때도 역시나 고시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2번 몰라도 상관없고요. 선택지를 가지고선 위로 거꾸로 올라가서 같은 걸 찾아내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16, 문제 5번이요.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보기 조항이 따로 없었는데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조항이 따로 나와 있고 밑에는 옳은 거 찾는 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보기 지문을 먼저 보고 내가 봐야 되는 지문이 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러면 조정의 신청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조정 신청은 맨 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땡땡조 1항 해갖고요. 신청인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땡땡조 그리고 바로 항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래 법조문 줄 때 법조문은 각 조의 주제가 되는 말을 괄호 안에다 써줘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관할법원이라든가 뭐 누가 신청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제어를 써주거든요. 그럼 내용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찾아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내용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기억본에서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라는 말을 찾고 그 다음에 조정신청이라는 말을 찾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땡땡조 1항에 보면 피신청인의 주소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요거를 문제를 바꾸면 신청인의 근무지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는 말을 중간에 교차를 해갖고 아예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음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조정 담당 판사가 한 경우 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라고 돼 있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이때 신청인은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먼저 찾으시면 세 번째 조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조정 담당 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D급번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조정사항이라고 돼 있죠. 합의된 사항을 찾으시면 돼요. 합의된 사항이라는 말은 밑에 3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이것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정리해보면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리을번 조정이 불성립됨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말을 찾으면 맨 밑에 나와 있죠. 이럴 때 조정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써 있어요.
1호와 2호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 조정 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리을번에 사건이 종결됐어 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아까 어떤 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보기를 보면서 위로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방법을 하시면 법조문은 조금 더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 먼저 읽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3번 좀 볼게요.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국사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요, 각 문단마다 다 지문이 들어가요. 선택지가 다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설명문 형식인데, 그 문단마다 선택지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선택지 보거나 아니면 위에 걸 보던가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위에 걸 먼저 보고 처음 1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표를 좀 만들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밥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는 사실상 머리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편해요. 보면 자, 일단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아전이라는 것을 지금 직책으로, 아전의 핵심적인 직책으로 향승, 좌수, 좌우, 별감을 들고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아전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향승, 그 다음에 좌수, 좌우, 별감. 그리고 이제 보면 향승은 지방 관서장인 혈량의 행정 보좌역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좌수는 향청의 우두머리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좌우 별감은 좌수의 아랫자리다 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직무를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좌별감, 우별감. 그냥 있는 거, 글 써져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쓰는 게 조금 어렵겠지만 내 맘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다사는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어떤 직책을 맡겨야 된다라고 해서 갖추어야 되는 덕목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사는 향승이 혈령을 보좌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착한 사람이란 뭐냐? 바로 도덕성이 높은 사람. 두 번째로 또한 그러면서 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좌수는 진실로 마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종사랑이라는 품계를 줘라라고 돼 있어요. 종사랑이라는 품계를 줘라. 그리고 공적을 평가해라. 얘네들의 공적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감사나 어사로 하여금 식년에 9명씩을 추천하게 하고 9명 중 3명에게 9명 중 3명에게 경관에 임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좌수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좌우 별감 같은 경우도 마땅히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문은 맨 윗단원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해놓으면 문제를 풀기는 너무 쉬워져요. 보시면 자 그런데 다사는 맨 마지막 단락 아전을 임명할 때 진실로 쓸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자 착하고 마땅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못 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리를 채우기는 하되 정사는 맡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아전이니까 문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더불어서 무관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해서 무관에 대한 선별 기준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도덕성, 두 번째가 재주와 슬기. 그래서 실제로 정약용은 문관이나 무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내세워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문 1번 보시면 관직의 서열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서열이면 이거죠. 관직의 서열 이거. 여기에서 좌우 별감은 좌수의 상관이에요, 하관이에요? 하관이죠. 아랫자리라 그랬으니까 얘보다 밑에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좌우 별감 좌수의 상관이다 라고 쓴 거 틀렸고 그 다음에 다산이 주장하는 좌수 선발 방법.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식년에 3명의 좌수 후보자를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추천을 하는 거냐면 감사나 어사가 추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리는 채우되 정사는 맡기지 마라. 그 다음에 경관 가운데 우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종사랑의 품계 반대로 됐죠. 종사랑에서 경관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무관의 자줄로 재주와 슬기보다 도덕성이 우선한다고 본다. 도덕성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5번 선택지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게 독해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다른 분한테 들었던 수업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속 이런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직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하고 얼굴도 익숙치 않고 뭐 그래서 농담도 잘 못하고 좀 친해져야 농담도 하는데 아직 안 친해져서 낯을 좀 가려서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 거니까 4번부터 한번 쉬는 시간에 조금씩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안 하고 이제 제가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길게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문제를 몇 문제라도 다음 몇 문제라도 풀어놓고 저랑 확인하는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네, 첫 번째 수업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